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강의 윤상욱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까지 저희가 조선 건국에서부터 세종 그리고 세조의 계유정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조 이후에 어떤 왕들이 있었냐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조가 조카인 단종의 권력을 찬탈한 이후에 왕이 돼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예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종은 집권한 지 1년 만에 1년도 안 되는 시간 1년여의 시간을 제외하고 금방 죽고요. 그 다음에 성종이 즉위를 합니다. 자, 성종은 누구의 아들이죠? 자, 우리 드라마도 했었죠. 인수대비. 세조의 며느리였습니다. 세조의 며느리니까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이고 세조의 둘째 아들의 부인이었죠. 세조의 둘째 아들의 부인인 인수대비의 차남이었습니다. 자, 인수대비가 자신의 시아주머니죠. 자신의 부인, 남편의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예종이 죽기 전에 인수대비의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것이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조가 그 당시에 단종의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권력을 찬탈하고 수많은 충신들, 사육신과 김종서, 황보인 등과 같은 문종의 고명대신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다는 그런 왕이 될 때 그 수많은 사륙의 벌을 받았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조의 아들들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조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세조의 며느리의 아들, 자, 이 성종이 예종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것은 세조의 왕후였던 자, 잠시만요. 세조의 왕후였던 정의왕후와 그 며느리였던 인수대비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종이 즉위를 하고 성종은 저번 시간에 어떤 업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성종은 정도전이 편했던 조선 경국전을 토대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세조는 조선의 문무를 정비한 왕으로서 조선의 가장 태평한 시대를 열었던 왕으로 평가가 받습니다. 조선 경국전을 토대로 해서 조선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을 편찬을 하고 이때 당시에 세조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던 혼구 세력 또한 외척 인척을 비롯한 척신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 세력을 제야에 있던 사림 세력을 등용함으로 인해서 두 세력 간의 견제와 사림이라는 것은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을 말합니다. 사림 세력을 비롯한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중앙 정치에 등용시킴으로 인해서 유교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 왕의 노력에 힘입어서 성종 시대는 조선에서 가장 태평한 시대, 다시금 태평성대가 오게 됩니다. 조선의 모든 문물이 정비가 되고 신하들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왕 또한 학문을 좋아하고 이 두 세력의 반발이나 반대에 사륙으로서 죽이거나 탄압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두 세력을 활용하고 이 두 세력의 견제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고자 했던 유교 정치를 실현했던 그런 왕으로 평가가 받습니다. 이렇게 성종이 쭉 재위를 하면서 조선의 태평성대에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성종이 즉위를 하면서 이 태평성대가 되는 와중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극이냐? 성종이라는 임금은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물론 수많은 후궁들과 부인들이 있었고 궁녀들이 있었고 자신이 소위 말해서 마음에 드는 궁녀가 있으면 자신의 후궁으로 만들 수 있는, 물론 그 후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왕후 있죠, 왕후. 정비인 왕후가 관할하고 있던 내명부의 허가를 받고 신하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왕이 후궁이라든지 왕후를 세울 수 있었지만, 성종이라는 임금은 굉장히 여자를 좋아하는 왕으로 평가가 받습니다. 이런 성종의 이 같은 면이 수기윤 씨, 훗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비윤 씨라고 말을 하죠. 패비윤 씨 사건으로 인해서 패비윤 씨가 사약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때 패비윤 씨와 성종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융인데, 이융이 훗날 연산군이 됩니다. 자, 수기윤 씨는 훗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왕후가 됩니다. 왕후가 되는데 그 왕후의 이름은 지금 현재 나와 있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수기윤 씨는 왕후가 된 이후에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패비윤 씨로 역사상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가족사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 불행한 가족사,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할머니였던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까지 얽혀져 있는 이 권력과 연관된 비극적인 가족사를 통해서, 그 가족사 속에서 연산군이라는 비극이 양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성종이 훌륭한 정치를 폈음에도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가 있어서 연산군이 나오게 되는데, 연산군은 언제 즉위를 하게 됐냐? 연산군은 일단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에 살펴볼 중종과 조광조 정치를 살펴보기 전에 바로 중종의 앞선 시대가 바로 연산군 시대인데요. 연산군 시대는 대표적으로 패비윤 씨의 죽음에 있어서 그 죽음을 밝히고자 하는 과정에서 임사홍과 등등의 신하들이, 대표적으로 임사홍이 있는데, 패비윤 씨의
사사 사건을 문제 삼아서 연산군의 결정에 힘입어 무오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오사화에서는 그 당시에 연산군이 처음부터 지금 현재 역사상에 남아있는 그런 폭군은 아니었어요. 연산군도 예술을 좋아하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세자 생활을 하면서 그 엄격했던 유교 사회 조선시대에서 세자 생활을 하면서 제왕학을 익히고 왕이 될 준비를 단연간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막대 먹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를 알면서 이런 간신들, 신하들의 계속되는 이런 부추김과 그리고 그 당시에 연산군을 옥죄고 있었던 세조시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훈구대 사림의 이 대립에서 연산군은 사림을 패비윤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사림 세력을 처형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처형하는데, 그래서 사림 세력에 화를 입었다 해서 무오년에 입은 사림의 화라고 해서 무오사화가 일어나는데요. 무오사화를 통해서 왕권이 강화되지만 이것은 곧 독재 정치를 흐르게 되고, 독재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폭정으로 이어지죠. 폭정이 이어지면서 경연을 폐지를 하고 임금과 신하의 정치 학문적인 토론장이었던 경연을 폐지를 하고 홍문관을 없앰으로써 연구기관이죠. 학문적 연구기관인 홍문관 또한 없앰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기생들을 들여놓는다거나 기생들을 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입궐시킨다거나 아니면 학문을 소홀히 하고 정치를 문란하게 함으로 인해서 연산군이 민심을 잃게 됩니다. 민심도 잃고 이런 무자비한 사고로 인해서 신하들의 마음까지 잃기 때문에 이런 폭정을 견디다 못해서 드디어 연산군을 쫓아내는 난이 일어납니다. 중종반정이라고 하는데요. 연산군은 이렇게 무자비한 폭정을 하면서도 11년 9개월 동안 참 오래도 집권을 했죠. 지금으로 보면 참 오래 집권한 건데 11년 9개월이라는 게 참 긴 시간인데 그 당시에 절대 왕정으로 보면은 11년 9개월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한데 연산군이 워낙에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11년 9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조선을 거의 조선의 국가 재정이라든지 민심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조선을 망쳐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연산군은 자신의 무오사화를 통해서 자신의 할머니까지 해를 입히게 되는 그런 폐륜 군주이고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속청했던 그런 인륜에 반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던 조선의 대표적인 폭군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게 됩니다. 자, 연산군이 집권을 하면서 그렇게 조선이 망가졌는데 이러한 연산군의 폭정을 보다 못해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연산군의 신하들이었어요. 하지만 박원종과 성희안을 필두로 하는 여러 신하들이 연산군을 쫓아내고 1506년에 성종의 둘째 부인의 아들 진성대군을 옹립하면서 이 진성대군이
중종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종이 일으켰던 반정이라고 해서 역사상에서는 중종 반정이라고 이렇게 이 당시에 조선 왕조 최초의 왕을 신하들이 갈아엎은 그런 쿠데타죠. 조선 왕조 최초의 쿠데타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종은 이런 식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중종은 어떻게 보면 신하들에 의해서 옹립이 된 케이스라서 중종은 집권 당시에 그렇게 큰 힘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사의 최초의 쿠데타가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가 되고 중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중종은 정치상으로 있어서 성종,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인 성종을 굉장히 존경을 했고 본받고 싶어 했었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종이 즉위를 하니까 반정공신들이 있죠. 아까 방금 전에 써드렸던 그 성희암 박원종과 같이 그런 반정을 일으켜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반정공신들과 세조 때부터 쭉 그 이어져 내려온 훈구 세력과 훈구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 훈구 세력들이 앞서 말씀드린 무오사를 통해서 연산군 시절에 사림을 없애고 훈구 세력들이 정치에 이때까지 주류 세력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훈구 세력과 반정공신들을 견제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중종은 또다시 사림 세력을 등용을 합니다. 사림을 등용을 하는데, 이 사림의 등용의 대표적인 사람이 조광조를 비롯한 조광조였습니다. 자, 조광조는 우리 예전에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조광조는 유교에 입각한, 성리학에 입각한 도학 정치를 필요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잘하고, 이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반정공신과 훈구 세력들의 이 폐단과,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애썼다고 하더라도 비리가 있고 백성들이 수탈하는 면이 있었을 테죠. 이런 폐단들을 비판하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세력들을 견제하고자 했던 중종의 의도와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조광조의 의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조선의 개혁시대가 열어집니다. 근데 조선의 개혁시대가 열어지는데, 이런 개혁시대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종이라는 임금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성종을 본받고자 했지만, 중종은 성종과 같이 유교 신하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그런 유교적인 수양, 학문적인 그런 생각들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했음에도 성종에 비해서 왕으로서의 자질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지만, 중종이 그래서 훈구 세력과 반정공신들을 제압을 하고 견제를 하기 위해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 세력들을 중용을 했지만, 중종은 다시 조광조의 힘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해서, 그리고 조광조가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바른 소리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급진적이고 급진개혁적이고 지나치게 도학정치, 유교에 있는 학문으로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쉽게 말해서 철인정치, 철학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이 정치학 이론에서 나오는 이 철인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광조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정책을 펼치는데, 그렇게 쭉 소격서를 철폐를 하고, 소격서라는 것은 왕실 내에 있던 불교 사원이었어요. 소격서를 철폐하고 각종 유교 경전들을 펴내면서 백성들에게 유교에 대한 생각들을 전파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개혁 정치를 하면서 끝내는
훈구 세력들까지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 반정공신들의 공신록을 너무 많다, 너무나 공을 세우지 않는 사람까지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반정공신과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중종은 또 이렇게 조광조가 반정공신과 대립을 하는 와중에 중종은 지나치게 조광조가 이런 급진적인 개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서 다시 조광조를 숙청을 하고 반정공신이나 훈구 세력의 편을 들어주면서 조선이 개혁이 좌절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업적들이 있음에도 조광조가 현재 지금 좌절이 된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훗날 율곡 이 선생도 그런 말을 하긴 했지만 조광조가 세상에 나올 때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정치적인 환경도 성숙하지 않았고 정치적 개혁을 위한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고 왕의 지도자의 자질 또한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하라는 개혁가의 극단적인 그리고 너무나 과격했기 때문에 너무나 급진적이게 좀 과격하게 보였을 테죠. 그런 급진성이 오히려 정도전에 이어서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살림 세력의 대표주자였던 조광조가 처형이 되면서 조선의 개혁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도 중요하고 정치적 개혁을 위한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지도자가 자질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죠. 지도자의 자질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 정치적인 개혁을 위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의식이라든지 정치적인 감각, 정치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극단적이고 급진성보다는 조금 온건해 보일지 몰라도 자질을 갖춘 지도자가 개혁을 하면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개혁과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광조의 개혁과 중종의 집권 과정과 조광조의 개혁 그리고 조광조의 개혁의 좌절을 통해서 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점은 오늘날에도 큰 시사점이 되는데요.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의 삶과 크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지도자의 자질이 중요하고 정치적인 환경이 중요하고 개혁가에 극단적이지 않고 온건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살펴보았던 그 세종의 끈질긴 집념이라든지 개혁을 위한 그런 확고한 의지라든지 그런 것과 대비를 해서 보면 어떤 식으로 현재에도 개혁을 해야 정치,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개혁이 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임진왜란, 선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광해군에 대해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광해군은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